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 상태에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과거 창원지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까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런동운이라는 조소까지 듣고 있지만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선 다음 주 목요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후엔 총공세에 나설 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진다지. 구속되면 폭로해버리겠다. 용산에 메시지를 보냈던 명태균 씨. 지금은 좀 다른 기류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 씨 아내 입을 통해서입니다. 숨겨놓은 휴대전화는 처음부터 없었다며 대통령 부부에 관해서 폭로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아니야? 명 씨의 이 말과는 정반대 얘긴데요. 아내가 민주당의 공익제보자로 가서 가진 걸 다 폭로하자고 말을 꺼냈더니 명태균 씨는 되려 폭로는 무슨 폭로냐고 잘라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을 원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던 자신들의 일상이 이준석 의원 때문에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자꾸 전화를 하던 김종인 위원장은 남편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정을 해서 많이 울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명 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녹취를 또다시 공개했습니다. 네, 명 씨는 구속 상태지만 아내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명 씨를 모르쇠하는 정치인들이 야속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권 인사겠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배우자분이 지금 어쨌든 자신의 남편이 구속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속된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거고 저거는 뭐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에 지금 남편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하고요. 이거를 감정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특정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심경을 나타내는 말들이었다 정도로 보면 된다. 자, 김진욱 의원님, 명 씨에게 민주당의 공익제보자로 가진 것 다 폭로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 씨가 폭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지금 인터뷰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명 씨는 입 열면 다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이제 아마 재고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가족하고 명태균 씨는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내분께서는 아마도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명태균 씨가 혼자서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 그동안 명태균 씨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아내분께서도 아마도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나 명태균 씨에게 전화가 왔을 때, 뭐 지금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스피커폰 속에서 나왔던 많은 내용들을 아내분은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아내분은 아니 그동안 당신이 했던 것, 당신이 알고 있던 것들을 진솔하게 다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본인이 했던 것들, 알고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게 이 카드로 들고 있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한 국면으로 본인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국면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인터뷰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준석 의원을 언급한 부분인데 남편은 조용하게 살기를 원했다. 이준석 의원 때문에 우리 일상이 다 망가졌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뭘 했길래 망가졌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일단 명태균 씨 부인께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거예요. 남편분이 구속이 됐으니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 언론 기사가 발단이 됐다. 그리고 그 언론 기사에 이준석 의원이 등장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은 증거를 가지고 뭐 정확하게 보도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뭐 명태균 씨를 해하려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는 거기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에 오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명태균 씨가 구속된 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명태균 씨에게 돈 500만 원 주신 거는 김건희 여사인 걸로 나오고 있고 전화해가지고 김영선 해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구속이 되신 건 김영선 의원에게 돈을 받은 부분 때문인 거예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렇죠. 개인 비리로요. 예, 그래서 사실 이준석이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준석을 언급한 것은 아마 뉴스토마토 보도 최초 보도 때문일까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춰져 있던 것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자기들이 그렇게 됐다. 뭐 이런 부분이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건 당연합니다. 네. 한가선 의원님. 네. 명 씨의 아내는 왜 이 시점에 입을 열었을까요? 뭐 절박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금 탓을 하고 싶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일 테니까 이렇게 예. 황당할 테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전혀 안타까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부인이 얘기하는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다 망가졌다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뭘까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미공표 또는 공표 여론조사로 정치 설계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정정당당한 돈을 받든 뒷돈을 받든 해왔잖아요. 그리고 뒷돈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어떠한 그런 정치 자금의 빵꾸난 부분들은 공천을 연결해줘서 또 거기서 뒷돈을 받든지 아니면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뒷돈을 받았단 말이죠. 이러한 일상이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평온한 일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예. 국민들에게는 평온한 일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존재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수면 위로 드러났어야 하는 지금까지 감춰져 왔던 우리 정치의 좀 어두운 뒷면이겠죠.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야단치는 녹취를 틀어달라라고 회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핵관이 더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윤한홍 의원이었고 윤 의원이 반박을 했죠. 명태균 씨가 정점식 의원도 지목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한 명씩 지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윤한홍 의원이야 직접 윤한홍 의원도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 언급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점정식 의원을 왜 언급했는지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점점식 의원은 일단 먼저 해명을 통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실제로 이 중간에서 명태균 씨가 점점식 의원을 연결했다는 그 A 씨를 확인해 보면 될 문제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 만약 이 사실이 계속 보도된다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명태균 씨가 그동안 보면 지역에서 경남을 거점으로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경남 거점 활동하는 사람, 경남을 거점에 두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누군가 생각해 보면 아마 점정식 의원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점정식 의원을 얘기한 것조차도 명태균 씨가 자신의 허장허세 또는 과시를 하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허장허세의 방편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검증을 하나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취재진의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가 존재하느냐, 폐기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명태균 씨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휴대전화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지 실제로는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명태균 씨 얘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마 이제 부인의 그 얘기이기 때문에 부인이 밖에서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했던 휴대폰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나의 변호사는 내 휴대전화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명태균 씨에게 있어서 본인을 구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이 휴대전화 속에 있는 것들일 텐데
이것을 과연 명태균 씨가 그러면 다 폐기를 했겠느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검찰이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 포렌식 해보니까 일부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또 나왔고요. 또 명태균 씨가 휴대폰뿐만 아니라 PC와도 연동해서 사용했던 것들도 있고 그런 자료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검찰에서도 한 3대 중에서 한두 대는 뭐 폐기했을 수도 있지만 예. 또 그중에서 대선 기간 중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그 행방을 쫓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무덤에다 묻었고 불을 질렀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한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딘가에 지금 누군가에게는 맡겨뒀던지 간에 잘 가지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마도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저희가 취재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검찰 조사에서는 대리점에 줬다. 대선 시기 때 사용했던 두 번째 전화인가요? 줬다라고 했는데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명 씨의 휴대폰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그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휴대전화와 관련된 부분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모아봤고요. 일단 들어본 뒤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아니야?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뭐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그러면 가서 편하게 역을 뽑아보면 되는 거고. 그냥 오늘 다 불질러버리고 다 끝내버릴 거예요.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그 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10월 6일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다. 10월 14일 8일 뒤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그러고 통화 내역 뽑아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화가 오고 문자 카톡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10월 31일 한 보름쯤 지난 뒤에는 전화기를 불질러 버리고 다 끝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창원지검 조사 뒤 이달입니다. 지난 9일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저희가 갖다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도 아마 진술이 좀 오락가락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검찰은 대리점에 줬다는 그 휴대전화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어디에 있는지 파악 중이다라는 게 어제 뉴스룸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우리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추리를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명태균 씨 입장이면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 휴대폰만이 살 길이에요. 앞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이 곧 변호사.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의뢰인 내팽개 치고 자기 사감으로만 해서 자기 정치하는 이런 변호사보다는 휴대폰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휴대폰이야말로 내 명줄이다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명태균 씨 구속은 되어 있지만요. 아직 재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구형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구형을 때리느냐 이 부분은 사실 검찰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명 씨에게는 굉장히 서로 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명 씨는 제가 명 씨라면 정말 휴대폰 절대 못 찾는 곳에 좀 숨겨놓지 않았을까. 절대 못 찾는 곳이요. 자, 더 궁금해지네요. 한가선 의원님요? 명태균 씨는 자기가 정치 설계를 잘 하던 사람이라고 과시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본인이 살궁리를 당연히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런 녹취 정황이 다 들어있는 핸드폰을 갖다 버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쉽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조금 독특하게 보는 문장은 이 지난 9일에 이야기를 했던 문장 중에 뭐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굴까요? 아, 이거를 주어가 저희다.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다.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니까 나 아닌 누군가가 포함된
네. 사람이 갖다 설계를 버린 했을 것이다.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에서 이 휴대전화의 존재를 파악을 했고 살아있다고 파악을 했고 이걸 찾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신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검찰에서 이 휴대전화는 살아있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유력한 증거들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 세간에는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음모론일까요? 아니,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녹취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수사로 간다면 그 수사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아마도 어딘가 캐비넷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저 1차적으로는 뭐 검찰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검찰 수사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후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일단 필요성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검찰 수사를 믿어야겠죠? 저는 당연하고 생각하고 검찰이 이렇게 전 적극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일단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수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 핸드폰이 마치 핸드폰 확보가 마치 공정한 수사의 기준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무조건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녹취록도 나오는 게 누구한테 갖고 있냐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면 그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찾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 사건이 빨리 밝혀지길 바라는 건 저희 모두가 같은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방향, 전문 전체를 제출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런 가운데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의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와 이틀 전에 인터뷰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여론조사 비용을 돈을 좀 챙겨주겠다라는 식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한 말이 있고 그 말이 담긴 녹취가 존재할 것이다. 근데 그 존재는 제3자에게 그 파일을 혹은 그 내용을 주고 구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라고 가장 곁에서 명태균 씨를 봤던 강혜경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각종 언론사 측에서 잠깐 걱정을 하는 꼬리 자르기라는 뭐 수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느낄 때는 전혀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수사를 정확하게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제가 이제 누누이 검찰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이제 수사에 임했을 때 검사들한테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성역 없이 수사하려는 의지를 읽었다라고 강혜경 씨는 느꼈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 강혜경 씨가 그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까지 하면서 신뢰도를 높여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혜경 씨가 느끼는 어떤 감도 같은 게 아마 제일 정확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강혜경 씨가 이미 검찰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특히 뭐 녹취와 관련돼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한 4천여 개 정도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녹취도 있고요, 문자도 있고 또 많은 각종 회계 장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어느 정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치고 수사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강혜경 씨처럼 저렇게 본인이 증언한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많은 인터뷰도 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갖다 줬고 어디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덮는 것으로 가기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강혜경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혜경 씨의 자료들 그런 것들이 검찰을 그걸 토대로 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디에서 마무리가 될지는 예. 최종 기소 단계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혜경 씨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강혜경 씨는 검찰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강혜경 씨도 그것을 좀 뒷받침할 만한 녹취나 자료 같은 것들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로도 읽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는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추가 녹취를 공개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창원지검장은 아닌데 과거의 창원지검장에게 자신이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명태균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저 서부경찰서 아니 여기 뭐 하는데 안 그래도 뭐 하고도요 지검에 가갖고 창원지검장 만나갖고 지금 뭐저 무슨 문제가 좀 있대. 그러가 지검장한테 뭐 지검장이 저거대 저 누구 저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 그러가 뭐 한 방에 해결해 줬지 뭐. 그저 20일로 조사 받는데 똘똘 말르라고 다 해놨던데. 김영선이가 내 욕하고 다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 선생님 욕하고 다니는데 김영선이는 공정중계 있습니까? 그 여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그 창원에 저 지검장은 다 내 때문에 왔는데. 네. 자, 저는 이 녹취 들으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이제는 정치권을 넘어서 법조계까지 본인의 인맥을 뭐 자랑하는 건지 과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행사했구나 혹은 의심이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끝이 어딜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한동훈 대표 언급도 나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주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아니고 한동훈이 하고 그 옛날에 뭐 알았더니라거나 관계가 있었던 뭐 이런 지검장이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는데 이러면 창원지검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일단 먼저 뭐 한동훈 대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전혀 한동훈 대표를 언급한 것에서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자체가 허장허세가 가득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유명 정치인에 대한 친문을 과시해왔는데 한동훈 대표 당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당시에 영향을 해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분이 만약에 진짜 한동훈 대표에서 친분이 있고 가깝거나 이랬으면 여러 번 여러 차례 언급했을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한동훈 대표 언급한 건 의미 부여도 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이 녹취록을 보면요. 오히려 창원지검 지검장이나 경찰청장을 불러서 김영선한테 충성하라는 만세가 충성맹세를 하라금 하는 말도 있거든요. 충성맹세요. 네, 충성합니다 이렇게 3번 외치라고 했던 자기가 김영선 앞에서 그렇게 시켰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저희가 이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사람 말을 무조건 다 믿어서도 안 되고 걸러서 들을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걸러서 들을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내용이 워낙 많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꾸며내서 하기도 굉장히 그 창작 수준이 대단하고 그래서 창작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이름이나 직함, 시기, 내용, 그 뒤에 결과 이런 것까지 다 읊어서 이걸 그냥 과대망상 혹은 허위 허장성세로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거듭 들기도 합니다. 기자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다 검증을 해야겠죠. 김성현 의원님. 네. 창원지검장은 나 때문에 왔다라는 언급도 합니다.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미로도 읽히거든요. 사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굉장히 특이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요. 누가 일반인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거 자체가 비정상적이거든요. 자, 이 내용도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시장한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고리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법조에는 사실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검찰지검장 오는데 국회의원이 직접적인 관여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존중은 할 수 있으나
서로 뭐 상하 관계가 되고 충성맹세시키고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저희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일반인 같았으면 에이 허풍이야 해야 되는데 통화를 계속한 게 나오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명태균 씨 정말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처음 보는 캐릭터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2023년 11월 녹취거든요. 김영선이가 내 욕하고 다닌 거 알아요? 라고 하면서 창원의 지검장은 나 때문에 왔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2021년 하반기입니다. 저 통화 내용이요. 그런데 2023년이요. 그런데 2023년 하반기에 본인 사건이 창원지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시기와 저 대화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그 뒤에 2024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제 와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왜 거의 1년 내내 사건이 묵혀 있었는지, 또 검사 한 명이 없는 수사과에 왜 이게 배당이 됐는지가 저 녹취에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들 보세요? 뭐 당연히 일단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좀 전에 얘기한 23년도 11월 달에 뭐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이 공천 줄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여사님의 육성이 맞다면 예. 그렇다면 21년도부터 22년에 김영선 의원을 재보궐선거 공천 주고 23년까지 계속해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는 통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이 24년도 그 총선에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일단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23년도 12월 달에 성관이가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그 정치 자금에 관련돼서 고발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난 9월 달까지 검찰이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다가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이 예. 온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안 됐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캐비넷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본다면 이게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한 것이 아니냐, 누군가 명태균 씨의 뒷배 역할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저도 해당 부분은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치인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지금 지연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민주당 정치인분들 중에서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제 시간에 6개월 이내에 기소된다는 그 원칙이 다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 관련된 선거 관련된 그 수사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창원의 지검장은 다 내 때문에 왔는데라는 명태균 씨의 이 발언과 발언의 시기, 그리고 그 뒤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로 사건이 오게 됩니다. 창원지검으로요. 그리고 뉴스토마토 보도와 그 뒤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번지는 이 사태가 없었다면 과연 1년 동안 수사가 됐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첫 번째 이슈는 맞춰야 되는데 일단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중에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민생, 물가도 13%로 뒤를 이었는데 눈에 띄는 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국정농단 명태균 개입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런동훈으로 기자들 피해 다니다가 네. 기자들 앞에 나서서 가족이 아니다라는 그 간단한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인물이 꽃바구니 운동을 주도했다면 이건 상당히 뭐랄까요? 좀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죠. 런동훈이라고 부르고 꽃 보내기 운동까지 가족이 주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건데요. 친윤 인사들도 한동훈 대표가 빨리 해결을 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지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될 문제다. 배후에 용산이 있다는 추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이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묘수를 생각해낼지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도 한동훈 대표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아마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요. 근데 그렇게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는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동훈 대표를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말들을 매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부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그 어떤 그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것이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당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이 당에 누가 썼는지를 갖다가 어쨌든 당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건데 왜 한동훈 대표와 관련돼 있는 가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확인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간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이제 비판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롱 섞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입장이 분명히 나오고 좀 해소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입장을 안 내고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짤막하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일단 보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기자들의 백브를 피해 도망다니는 장면이죠. 다른 민생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가지고 마치 이 질문 받고 그냥 회피한 것처럼 방향은 민생 중심 정책이다. 대표님.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네, 곧바로 김윤영 국민의힘 위원 부대변인 이야기를 들어야겠네요. 네, 일단 런동훈이라는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게 가시면서 얘기를 다 하셨고 질문에 받으셨고 그다음 일정이 있어서 가신 건데 저건 일정 때문에 뛴 것이다. 그렇게 조롱 섞인 말 하시는 거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왜 현안에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저는 그게 무소속인 장해찬 씨와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대표의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모처럼 만에 국민의힘의 정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롯이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정책의 목소리를 더 힘을 싣기 위해서는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지금 입장을 밝힌다 하면 또 다른 꼬리 물기식의 또 다른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의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자는 입장인 겁니다. 네. 지금 저런 식의 한동훈 대표 입장 표명을 나와봤자 장해찬 씨 같이 저런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의무라든지 다른 의혹을 계속 제기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인 응답을 안 하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 식의 이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면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끌려간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정책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잘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고려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의 역할까지 고려해서 하신 지금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 전 최고위원을 제가 인터뷰했는데
한동훈 대표 부인이 글을 썼다라고 확신한다라면서 아니면 고소하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은정 변호사가 했다고 확신합니다. 부인이요. 네. 아내의 사진과 실명이 계속 언론에 거론되는데도 유독 이 건만 건건히 대응 안 하겠다고 하며 예. 아니라는 말을 못하는 게 사실상 자백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 다른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대표의 자백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평소에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 기이하게 다른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사실 골든타임에 해명만 제대로 했어도 이게 이렇게까지 번질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이슈는 굉장히 심플한데 세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자신의 명의로 썼든지,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확률이 희박하겠죠. 왜냐하면은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1, 2분 간격으로 사돈 관계가 다 같이 썼다. 이건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모여서 써야 생각하고. 되니까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확률은 가족 중 한 명이 아이디를 모아서 썼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뭐 해킹이든 도용이든 아니면 의뢰를 받았든 해가지고 썼을 경우에는 정말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누구보다도 더 크게 분노하고 당무감사 지시하고 경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거든요. 길길이 날뛰어야 정상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했었죠. 예. 근데 길길이 날뛰지 않고 국회 복도를 뛰어다니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물론 일정 때문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김영희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점점 의혹이 이렇게 커져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성일 의원님. 네. 개혁신당에서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사표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물밑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아직은 제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그 강기훈 행정관이 어떤 분이냐면은 음주운전으로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의 적발이 되고도 예. 한 달 가까이 징계를 안 받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라인이다 딱 찍어가지고 얘기했던 그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업무에 정직 2개월 받고 업무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분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도 없고 또 김건희 여사와 또 가깝다고 하니 이런 당원 게시판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이거를 실무를 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덧붙이자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하는 부분은 명백한 회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어떤 분입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한테 뭐 걸래요? 다 걸게요 하시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개인정보 털렸다고 언론사 고발해가지고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가족들이 만약에 저렇게 주민번호 이런 게 싹 도용이 됐다,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누가 썼는지 알아보는데 10분이 걸릴까요? 경찰 조사까지 끌고 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이제 회피 그만하시고 정면 돌파하실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개혁신당에서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이거 생각보다 맞다면 네. 생각보다 권력 내부에 깊숙한 곳에서 암투가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분명히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드릴게요. 11월 28일 이후에 터질 게 터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8일에 김건희 특검법 제표 결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이른바 반란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막았다가 잘 제표 결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친윤계가 친한계 넘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요즘 그 특히 한동훈 대표의 이 게시판 한 가족 뭐 드루킹 사건이라고 지금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이 명명해놓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친윤계의 최고위원이신 김민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연일 그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표가 수습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28일 날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의 재표결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강한 압박이 오히려 그 친한계의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뭐 생각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그 정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그러뜨리지 않고 계속 불씨를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라고 한다면 28일 날 재표결에서 부결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도 그 친윤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을 이 시점에서 못하고 있다면 국민들께서 이 지금 게시판 논란을 얼마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얼마나 박약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지금 국민의힘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친윤계 만약에 28일 이후에 재표결 이후에 제대로 된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진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뛸지 저는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려면 108석밖에 없는 소수 여당으로서 저희가 뭉쳐야 되는데 분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이슈를 마치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구체적인 반박이 안 나오고 있어서 한쪽의 얘기가 좀 많이 보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추후에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이 더 자세히 온다면 저희가 충실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 여부는 살펴보죠. 기다려보죠. 네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고수 금요일의 맞수 토론입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는 자화자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임기 2년 반의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말라. 각 부처에 내려온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자화자찬을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물가 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경제 활력, 체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수 부진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요.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는데 그 전에 정확한 상황 인식이 먼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경제는 항상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숫자는 있는데 주관적인 해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인데 대통령은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는 확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확 살아나고 있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네, 예상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OX 퀴즈가 너무 쉽습니다. 예, 네. 저도 너무 쉬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누가 보더라도 많이 어렵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지리라고 많이들 예측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 나온 IMF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강력한 경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 정부의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강력한 경제 정책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 숫자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제에 있어서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 그다음에 일자리 다양한 지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숫자를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숫자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를 봐야 되죠. 숲을 보면서 구체적인 나무를 봐야 되는데 너무 이쁜 나무 하나만 예. 보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예. 근데 수출도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어요.
워낙 안 좋다가 좀 좋아지니까 전년 상대- 대비 그렇죠. 예. 그 기저효과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 상반기까지는 기저효과가 있었죠. 근데 하반기부터는 다시 수출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계분들과 얘기를 해봐도 정말로 돌파구가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니까요. 지금 어렵다.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내수 침체,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저하, 모든 지표를 봐도 정말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해도 어려운 마당인데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딴 나라에서 오신 외계인처럼 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가 아니라 예.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예.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지금 좋은 단어가 다 들어갔거든요. 건전재정 기조 자리 잡고 1%대까지 안정,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 네.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저 문장에서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예. 오늘 그 조찬 모임에서의 연설론 되게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줘야 되고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줘야 되는 또 그런 책임감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렵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더 잘해서 올해 말 내년에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이제 지표 보고를 받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 관련된 지표만 좀 주로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서민들의 그 인식 수준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저도 좀 안타깝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수출입 물가 이런 거 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표 이런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체감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건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걸 바로 잡겠다. 환율, 고환율 이것도 문제 잡겠다라고 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제가 여기서 좀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쉬운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렸는데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 수석실에도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런 지침까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임기 전반기 2년 반의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지침을 대통령 수석, 비서관실과 각 부처, 그러니까 모든 참모들에게 다 내린 거예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 아, 그러네요. 누가 내렸냐? 지침을 내렸냐? 대통령께서 내리고 오늘 아침 조찬 기도회에서 자화자찬 하신 건지 예. 비서실장이 내리고 보고를 받은 건지 보고를 안 받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조찬 기도회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우리 민현주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지지 기반인 기독교 목사님들이 계셔서 약간 업이 되셔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냐.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원고를 보고 읽으시네요. 그렇죠. 예, 대통령 예. 메시지는 보통 이제 원고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용산의 인식이 아니하거나 예. 또는 대통령 심기만 바라보는 참모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네. 경제 문외한이거나 예. 사실 저도 너무나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경제 난국에 모든 경제 주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용산만이 대통령만이 경제 활력을 되찾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정말 국민들이 들으면 화병날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특히 우리 정치인이 식당을 자주 가는데 저희 요즘에 식당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가면은 썰렁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 한두 구 잘하는 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식당을 가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인하고 눈 맞추기도 어렵고 그것도 일하시는 분들은 또 월급 받아가기도 민망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식당의 분위기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표현을 쓰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용산의 보고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읽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엉망이길래 네. 저런 표현이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언론 보도만 봐도 그런데 오늘 어제 이렇게 나온 신문 일면
네. 톱 기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런 기사 제목들만 봐도 비상 걸린 경제팀은 안 보인다. 그리고 16개 그룹은 긴급 성명까지 냈다. 한국 경제 늪에 빠질 위기다라는 진단까지 하고 있다고 일면 톱 기사로 저렇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기사는 안 보나요? 다 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글쎄요, 이게 이제 결국 경제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이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해석이나 분석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그걸 인식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기사를 안 볼 리는 없겠죠. 안 보실 리는 없겠죠. 당연히 보는데, 아마 IMF가 2025년 경제 전망을 낸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도 뭐 2.2%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서구 선진국들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이 대표적인데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계속 저성장 1%대라고 얘기 나오고, 결국 신흥국이나 뭐 인도 정도만 좀 내년도에도 전망이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중심으로 대통령께 경제 전망 보고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어린 저도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가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가 돼야 되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주식 시장만 해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로 주식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흔들린다는 건 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모들이 정확하게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는 것도 참모의 역할인데, 확실히 경제부처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과 참모들이 뭔가 대통령께 정확한 직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증권 전문가시잖아요. 그 부분 한번 짚어주세요. 그거 하나만 봐도 지금 네. 상태 얼마나 그 위기 말씀드리기 상황인지. 전에요. 예.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그 아쉬움이 뭐냐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집권을 했느냐라는 좀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철학. 예. 다시 말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 주도 성장, 물론 비판도 많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창조 경제, 예. 이명박 대통령 때는 747, 뭐 등등등등. 어찌 됐든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준비를 못하고 집권하셨기 때문에 좀 늦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수위 과정도 거쳤고 지금 벌써 2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 경제 정책을 갖고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카르텔 혁파 뭐 이런 건가요? 네. 글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부분일 수 있지만 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라는 부분도 혼란스럽고요. 주식시장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아마 소액주주가 한 500만 될 겁니다. 한때는 6, 700만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9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로 많이 주저앉았죠. 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고 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주식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거의 뭐 한 40, 50% 정도 폭락할 정도인데 대통령이 경제 활력이 되찾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보면은 정말로 화가 나는 거죠. 예. 저는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그 그래프를 보면 나스닥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리고 있죠. 물론 단기적인 위아래의 흐름은 있지만 그렇죠. 큰 그림은 우상향인데 우리는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피 이런 그리고 국장 탈출 뭐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실물 경제와 미래 경제를 예측한 종합적인 지표가 주가 지수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예. 가장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흐름의 현상이 있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저렇게 아니하고 핑크빛으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현재 주가의 어려움이나 대기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증인 거죠. 예. 어렵다는 걸 예. 알아야지 대처가 나올 텐데 그렇죠. 활력이 뭐 넘치고 있다 대처를 안 내놓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적 쇄신, 뭐 내각 개편, 참모진 개편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는 경로 정치라는 게 있어서 결국 그런 제대로 된 조언보다는 심기경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개편이 있더라도 대통령 경로 정치는 계속될 것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해지는데 이거 바꿀 수 있다 없다 OX 해주시죠. 바꿀 수 있다 O, 바꿀 수 없다 X. 네, 바꿀 수 있다부터 듣겠습니다. 희망적으로. 대통령의 기본 성향이 쉽게 바뀌진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대통령이 혼자 일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용산에서 혼자 지고 많은 일들을 하신다 해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참모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오늘 그런 인사말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들도 참모들이 다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거라서 참모들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각오로 대통령께 직언을 해야 돼요. 고언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청와대였고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인데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임무를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일 수 있습니다. 경력으로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경력을 한번 쌓는 거고요. 그랬으면 참모들이 더 이상 사사로운 이익의 관계에 이익을 떠나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애국한다라는 심정으로 바른 말을 하고 고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찬 기도회에서 그런 연설문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뭐 화를 낸다, 경로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저 누구한테 나오겠어요? 참모들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꾼다라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미처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짚도록 도와주려면 참모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적 쇄신에 있어서도 이번에 새롭게 교체해서 들어가는 그런 많은 주요 뭐 수석 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들어가면 대통령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적 쇄신을 통해서 경로를 견디고 직언을 해라. 라는 그런 사람을 뽑을까요? 네, X. 저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철호 정무수석이 며칠 전에 운영이 와서 사과를 했잖아요. 무례하다 말이요. 기자한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근데 그 기자가 영남에 주소를 둔 신문사 기자입니다. 부산일보요? 그래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기자인데 대통령한테 무엇을 사과했느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홍철호 수석이 무례한 질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고 그게 전형적인 용산의 분위기인 거죠. 사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사과하려고 담화문 겸 기자회견을 한 건데 뭐 어쨌든 사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사과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기자의 권리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대리인의 행위를 한 건데 그거를 중간에서 홍철호라는 청와대 참모가 그런 질문은 대통령에게 무례한 질문이다. 라고 그래서 바로 사과했잖아요. 바로는 안 했어 이틀 뒤에. 저는 그게 용산의 분위기라고 봐요. 사과를 근데 기자들은 잘 안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무례하다라는 많이 기분은 상했겠. 당연히 기분 상하죠.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언론에서 봤을 때는 무례하다, 무엄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찌 그런 질문을 홍철호 수석이 정말 잘못한 거는 맞는데 제가 이제 아는 수석 이전에 정치인으로서의 홍철호 수석은 가깝게 지내셨잖아요. 제가 뭐 굳이 뭐 디펜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석은 굉장히 정무 감각도 있고 언론인들과 굉장히 잘 지내는 소통도 잘하고 그런 분인데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근데?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 그렇다고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직접 얘기하기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저는 일부분 말실수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하셨고 나름대로 재력도 있고 눈치도 안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대통령의 심기에 예민할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대통령의 언론관이 홍철호 수석을 통해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맞는 해석인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국경 없는 그 뭐죠? 그 의사가 아니라 저기 기자들의 언론 자유를 평가하는 언론 자유 지수요? 거기도 지금 우리가 60몇 인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금 보도 마음에 안 들면 또 해외 순방할 때 또 안 태우기도 하고 또 압수수색도 하고 뭐 등등등등 지난 이야기. 지난 얘기인데 그게 바뀌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최근에 홍철호 수석의 발언을 보면 전혀 바뀔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또 그런 사람으로 채우실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 얘기가 나와서 발언이 좀 많아졌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흑역사도 물론 있었지만 늘 재기를 찾아왔고 그래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감사와 존중의 마음도 전했는데요. 곧바로 낯설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한 적은 없었지만요. 지근거리에서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격한 반응이 쏟아져 왔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사법부 믿는다. 이 말에 어떤 함의가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질문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친명계에서 사법부를 향해서 했던 발언들은 패착이었다. O. 아니다. X. 패착이었고 패착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패착이었다부터 듣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서 김병국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선거 한 2주 앞두었나요? 롱패딩 샀다고 장외로 나가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도 그냥 다수당도 아니고요. 아주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뭐가 아쉬워서 그 추운데 밖으로 나가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용산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행보다라고 많이 해석을 했었거든요. 예. 2차 해석을. 근데 그리고 사법부 이후에 그 판결이 난 다음에 얼마나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까? 세상에 출신 학교 가지고 맞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저는 말이라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여론이 이제 많이 급반전된 거죠.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사법부를 계속 자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지금 25일 날 그 이후에 있는 계속건들도 더 위험해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글쎄요. 25일 판결 이후에 이 톤이 계속 될지 또다시 반전을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지난번 선거법 판결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고 정말 당혹스러운 판결인 것은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수 농객인 정규재 분도 그런 말씀하셨고 예. 홍준표 대구시장도 좀 무리한 판결이었다라고 평가했고 그 전에 많은 법조인들이 무죄 또는 유죄가 되더라도 100만 원 밑에 벌금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저는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순간적인 충격이 있었던 거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충격을 절제된 표현과 나름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의 충격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과하고 때로는 사법부의 존재를 폄하하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예. 표현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합리적인 판결이었나 그리고 누구나가 생각하는 정말로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한 충격이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발언을 좀 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예, 지나갔고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부 믿는다라는 발언 쭉 들어보면은 흑역사가 사법부에 있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전체를 다 그렇게 비판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또 넣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1심 판결은 잘못됐지만 궁극적으로 2심은 잘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라든지 몇 년이 안 됐지만 유호성 간첩 사건이라든지 사실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조작되고 왜곡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진실이 규명되거나 또는 법원에 의해서 재판결을 통해서 정의가 드러나는 그런 거는 분명히 우리의 흑역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저는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가 사법부 전체가 그런 건 아닌 거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혹여나 그런 판결에 있어서의 아쉬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에서 한두 번 정도는 얘기하는 것이
사법부 전체를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예. 우리 과거의 흑역사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사법부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라는 당부의 말로 해석을 해주시면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부를 그렇게 존중하고 하셨을 거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지연하거나 그러지 말고 좀 제때제때 다 출석하셔서 제때제때 재판을 받았더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이런 억측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저는 이 지금 뭐 다 사법부가 언젠가 돌아 정의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이 톤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도 사실은 부드러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사법부한테는 또 다른 압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25일 재판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주 재판보다 결과 재판보다는 25일 재판에 더 많이 신경 썼던 위증교사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 큰 재판 결과를 앞두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좀 숨고르기를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25일 이후에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자, 3분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선고 우리가 여기서 예상한다고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각 당 혹은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네, 위증교사 건은 그 녹취록이 한 28분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한 2번 들어봤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김모 씨에게 얘기한 것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게 한 12번 쭉 나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다른 뭐 한두 마디 갖고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혹시나 이분이 가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까 봐라는 조바심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 그 부탁이라고 표현하고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유죄를 다툴 만한 정도의 위증 교사냐. 제가 물론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려해서 한마디 한 건데 그거를 명색이 대통령 후보였던 제1당의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증교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전문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로서 이제 그 녹취록을 듣고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질지는 저희가 25일 날 지켜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김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한 사람이 그래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대상자인 당사자가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교사도 성립될 것이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녹취록에는 분명히 김모 씨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들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리마인드 시켜주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지라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유죄 네.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자, 그런 거죠. 30초 드릴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선거에서 진 사람을 지금 벌써 재판만 5개 아닙니까? 예. 과연 전 세계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법인카드 관련된 것도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거를 김혜경 여사 150만 원 선고 이후에 또 바로 또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어찌됐든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또 검찰권을 활용한 정적 제거 이런 요소는 분명히 저는 짙게 깔려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확신한다라는 말씀도 친명계 김병욱 의원은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밀크시스, 루테인, 오메가3까지 한 판에 적립해주는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이젠 1일 1판 시대. This is how you know that love is real. When it expects nothing in return, yet makes you yearn to give it back. When it leaves a mark on your soul that you'll take everywhere you go. Because when it's love, you feel it. 군사 독재 정권이 시키는 대로 야당 지도자를 억압했던 공권력. 하지만 이 열변을 듣고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그런 독재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국민을 위하는 거야 그래? 국민이 낸 세금 받으면서 이 정권이 경찰 힘, 군대 힘으로 그래? 에? 국민을 누려 계속 간다고 생각하나? 어느 나라에 이런 나라가 있어? YS는 정치사에 참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달개 무가지를 비틀지라도 새벽이 온다. 1979년 이 한마디는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1993년 하나회 숙청은 이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국민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라는 민주주의의 큰 산이 떠난 지 오늘로 9년. 요즘 같은 시국에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